오늘은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은 왜 걸릴까요? 자, 그러면 먼저 질병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는 몸과 마음의 전체 혹은 일부가 1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감염, 외부의 물질이 침투해서 생겨나는 감염성 질병과 감염이 아닌 그 유전적인 거나 혹은 기능이 이제 저하돼서 나타나는 비감염성 질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감염성 질환을 알아보면 감염성 질환은 병원체가 동물이나 인간에게 침입해서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원체라는 것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이 있습니다. 자, 세균은 박테리아라고도 하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면 일단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어떤 병균이 발견되는지 그런 것을 보고 치료를 하게 되지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휩쓸어서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었죠. 그 메르스, 이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의 모습이고요. 아주 작은 세균보다도 더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 왼쪽 아래 부분에 있는 콜레라균, 이거는 더러운 환경, 이 그 위생이 안 좋은 환경에서는 콜레라균이 발견이 된다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15년 동안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 이 2년 전인가요? 그때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지방에서 남쪽 지방에서 발견되고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이 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세균에 의한 감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무좀, 곰팡이, 뭐 버짐 이런 것들은 이런 무좀과 같은 이런 질병 또한 곰팡이에 의한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성 질병을 한번 보면 우리가 매년 걸리는 감기, 그 다음에 독한 감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독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다른 질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둘 다 물론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은 맞긴 하지만 이제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감기는 이제 매년 걸려도 또 걸리죠. 이런 거는 이제 그 종류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한 이거는 변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독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특정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세가 바로 독감입니다. 감기의 경우는 증상이 온도가 이제 37.1, 37도 이하, 체온 수준에서의 온도가 유지되는 겁니다. 열이 나더라도 약간 체온보다 높다든가 그런 거고요. 콧물 찔찔, 기침이 나고, 뭐 목이 아프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감기 경우는 이제 대부분 2, 3일 증상이 있은 후에 저절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자기가 몸 관리를 잘 했을 경우
저절로 난 이런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감은 이 온도가 아주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피로감을 동반하고 고열이 난다. 만져보면 뭐 뜨겁고 그런 거죠. 38도 정도 이상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감기 증상하고 대개는 비슷합니다. 콧물, 기침, 뭐 모기 아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관절통, 근육통, 오한, 몸이 벌벌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그러는 것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독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 증상에다가 관절이 아프고 근육이 아프고 식은땀이 나고 이렇게 떨리고 이런 증상이 나면, 이거는 감기가 아니라 독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병증 등이 이제 유발이 된답니다. 뭐 독감이나 폐렴이라든가 뇌수막염 등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이 되면서 나타나는 거죠.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콜레라, 이거는 이제 이 오염된 지역에서, 특히 이제 물이 오염된 지역에서 이게 많이 이 전염이 되고 이게 감염이 되는데, 감염 후에 2, 3일 후에 증상이 발생합니다. 복통 없는 심한 설사, 거의 그 묽은 설사를 계속 해서 탈수 증상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구토를 동반한 탈수, 그 다음에 쇼크를 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좀, 좀 괴롭죠. 우리 그, 어, 어른들은 이제 발을 오랫동안 이제 씻지 않다든가 신발을 벗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런 퍼짐, 무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요. 불에서 이제 떠날 수 없고 그럴 때. 그래서 발톱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발에 피부 같은 것이 막 벗겨지든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그다음에 피부에 이런 이제 건선, 이런 이제 이런 일종의 이제 피부병을 유발하는 것이 곰팡이들이다라는 것을 또 이제 알아둘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기생충에 의한 것이 많이 이제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아직도 기생충에 의한 감염은 많이 있습니다. 촌충 같은 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가축들에 의해서 배설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가축이 먹는 음식에 어떻게 섞여 들어가게 되면, 또 이 가축의 고기를 먹을 때, 돼지나 소 등을 먹었을 때 이런 것들이 알이나 혹은 유충의 형태로 우리 몸에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소화기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우리 장기에 서식하면서 있다가 또 성체가 되고 거기서 알을 낳고 또 그것이 배설이 되면 또 이렇게 도는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위생적인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테지만, 이렇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는 감염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이제 복통을 심하게 호소하는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이제 촬영을 해보니까 이렇게 뱃속에 기생충이 있었다라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이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하여튼 이제 눈에 기생충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감염성 질환. 그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고혈압, 혈압이 높은 거죠. 정상 수치보다 높은 겁니다. 당뇨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데, 그 에너지원으로 주로 포도당이 쓰는데,
그 포도당은 보통 오줌에 섞여 나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근데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서 배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부족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여러 형태의 유전병 같은 거. 이거는 이제 감염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 유전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이제 병원처 없이 일어나고 발현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요. 고혈압은 보통은 이제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이 있는데 120에 80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그 수축기 혈압, 즉 최고 혈압이 14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최저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에 이것이 고혈압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이라는 거는 뭐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압의 압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팔의 동맥에서 측정한 동맥의 압력을 혈압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당뇨병은 그러면 이 어느 정도 이가 정상이냐 한 100 내지 110 요게 이제 100 밀리리터 혈액 100 밀리리터에 100 밀리리터에 포도당 농도가 100 정도, 100mg 정도 있으면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126 이상이 되면 이제 고혈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어, 금식을 했을 때의 경우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그랬을 때, 뭐 하여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200mg 이상이 되면 이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혈압 판단 기준은 이제 그 120에 80이 정상인데 이제 전 단계는 120 내지 139 이제 최고 혈압 그러니까 그 이제 수축기 그러면 혈압이 높을 때죠. 낮을 때는 80에서 89 1기는 140에서 159 90에서 99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160 이상 100 이상 이렇게 됐을 때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단계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당뇨병은 정상은 이제 그 100ml당 100 내외 이렇게 되면 정상이지요. 뭐 식후에는 당연히 이제 포도당이 많으니까 140 정도 될 텐데 당뇨병 전 단계는 26, 126 이상이 됐을 텐데 이제 그 이상이 되면 일단 당뇨가 의심이 되고 더 높아지면 확실히 당뇨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혈당은 이제 이자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있는데 글루카곤은 이제 혈당이 부족할 때, 포도당이 부족할 때 간에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것이고요. 이제 그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거나 단 성분을 많이 먹었을 때는 혈액 중에 포도당이 많죠. 그때 인슐린을 분비하면 이것이 혈중 포도당량을 양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세포에서 이거를 포도당을 빨리 쓰게 한다든가 간에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무너졌을 경우, 즉 인슐린 분비가 안 되면 혈당량이 감소하지 않겠죠. 혹은 인슐린 정상으로 분비되는데 포도당 촉진이 안 된다. 혹은 소비의 촉진이 안 된다. 글리코겐 전환이 잘 안 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뇨병이죠. 자, 그러면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문진, 질문하는 방법이죠. 어디 아프세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뭐, 떨림이 있나요? 열이 나나요? 뭐, 이런 거 묻는 게 문진이지요. 보통 많은 경우 문진으로 일상적인 질병은 이제 파악을 합니다. 촉진은 손으로 접촉을 해서 눌러봐서 여기가 아픕니까? 저기 아픕니까? 이렇게 하는 촉진, 의사의 손길이 닿는 이런 진단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진단은 이제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정보를 얻어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생화학적인 진단 방법도 있습니다. 생화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보는 것이지요. 자, 보통 물리적 진단 방법은 이제 청진기를 쓴다든가 소리가 많이 증폭이 되니까 소리를 정확하게 잘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내시경, 뭐 위 내시경도 있고 대장 내시경도 있죠. 그 다음에 혈압계, 우리 팔에 두르고 그 혈압을 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혈관계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이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뭐 CT라든가 뭐 자기 공명 장치 뭐 그런 것들이 또 있고 또 양성자 촬영 장치 PET라고 그러고 CT, MRI, P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장비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둥근 원통형의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그 패턴이 나타나서 정상적이지 않았을 때 어디가 문제다라는 걸 진단할 수 있겠죠. 이게 이 시술 비용이 비싸다는 검사 진단 비용이 비싸다는 게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초음파는 이렇게 외부에서 초음파를 쏴서 굴곡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이지 않게 어떤 이제 훅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반사 패턴도 좀 달라지겠지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이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외부에서 쉽게 젤을 발라서 피부에 젤을 발라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자, 어, 단점은 뭘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걸 직접 보고 분석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미지로만 보는 이런 진단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주 우리 질병이나 뭐 어떤 어, 우리 장 내부에 물혹 같은 게 생겼을 때 그걸 진단하는 아주 중요한 유효한 이제 장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끔 병원에 가면 혈액 채취해서 분리도 하고 혈액 성분을 분석하기도 하죠. 혹은 소변 검사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혈액 속에는 많은 이제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이 있다. 그럼 여기서 그 검사를 통해서 웬만한 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 있으면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여러 가지 효소와 백혈구 등이 이제 같이 또 배출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알 수 있고요. 이 소변 검사도 또한 이제 소변에 있는 이제 소변에 당이 섞여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당이 있는지 혹은 오줌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이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나갔는지 혹은 이제 오줌이 섞여서 나갔는지 아니 이제 피가 섞여서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화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도 색깔이나 혼탁도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균들도 이제 많이 있을 경우 소변을 통해서 나갈 수 있죠. 이런 것도 이제 화학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화학적 검사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질병은 어떻게 예방을 하나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가끔 우리 예방접종을 하죠. 그때 백신이라고 하는 항원 물질을 몸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백신이라는 거는
이제 전염병에 를 일으키는 그 세균을 처치하는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병균이 들어왔어도 그 병균을 물리치도록 하는 그런 물질을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방접종은 능동수성과 능동면역과 수동면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능동면역은 내가 한번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나오면 이 침입한 그 세균 혹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항체를 만드는 거죠. 항원에 대항하는 물질은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영구적이죠. 그래서 한번 걸린 병은 대개는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모든 질병이 다 죽을 때까지 다시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알아두세요. 어쨌든 대부분 영구적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수동면역은 내가 병에 안 걸렸어도 병에 걸릴 위험이 있을 때 면역 물질을 주사를 해서 내가 면역 체계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한번 예방 접종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역 시스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대개 수주에서 수개월 지나면 능력이 면역 능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매년 여름에만 오는 혹은 이제 가을에만 오는 질병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매년 다시 예방 접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질병 예방 측면은 개인 위생입니다. 앞서 콜레라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 지저분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많이 걸리는 후진국형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개인 위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이 예방 접종,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인공 자동 면역, 이건 내가 병을 걸렸다가 이겼을 때, 혹은 무독한 항원을 주사를 해서 내가 병에 걸리는 효과, 그렇지만 나한테 피해는 덜 주게 하는 이런 이제 백신 요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죽은 세균을 주사한다든가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서 내가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이 침입하는 세균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이죠. 이런 거는 중두법 이런 것을 일으키는 종두가 있고 백일의 인플루엔자, 폴리오, 일본 내염 등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혈청요법. 이거는 이제 항원을 다른 동물에게 침입시켜서 그러면 얘가 항체를 갖고 있는 이 동물이 항체를 만들게 되겠죠. 항원에 대해서. 그러면 항체가 이제 혈청에 들어있는데 그 혈청을 우리 몸에 주사하면 이 혈청이 침입한 병균을 제거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혈청요법. 그러니까 이 백신요법과 혈청요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혈청에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드, 메르스 이후에 우리가 개인 위생이 많이 강조되고 있죠. 어디 무슨 일을 할 때도 꼭 우리는 지금은 이제 손 소독제를 통해서 손을 닦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손바닥을 1단계, 2단계, 6단계까지 이제 소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위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큰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 각 단계를
자세히 보면서 깨끗하게 손톱 밑까지 아주 깨끗하게 유지하는 이런 그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